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재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그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관련된 정책을 저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스마트시티 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일단 스마트시티 목표 자체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혁신 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및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및 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시의 혁신성을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시티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가 최종적으로 이뤄가야 될 목표 자체로는 도시의 경쟁력이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3년때 이루어졌던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인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구상을 처음 하게 됐을 때의 스마트시티 개념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 기반 시설, 일반적으로 도시 내에 있는 기반 시설들의 CCTV나 센서 같은 정보통신 기술들을 접목을 하게 되면 각각의 기반 시설들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 저희는 이것을 지능화된 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능화된 시설물들을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 수집되는 데이터들 자체를 저희는 그 도시통합운영센터라고 하는 도시의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에 전부 다 수집 저장하고 이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실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 저희 스마트시티의 컨셉이었고 내용적으로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기술 중심적이고 기반 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시티 자체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여기서 더 크게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스마트시티 추진을 할 때는 저희는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을 활용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공기업에서 도시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그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개발 이익들을 도시 인프라를 다시 건설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반 시설들까지 같이 구축해 줄 수 있도록 그 개발 이익 예산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본 그림 자체는 앞서 얘기했던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련된 그 첫 번째 저희 한국의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그 실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대부분 한국의 지자체들에서는 이런 형태의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스마트시티 성격에 신도시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의 대부분은 기존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 모델과 관련돼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를 위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스마트시티 성과를 분명하게 나타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공공에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서비스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실제 그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라기보다는 공공에서 좀 정한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그러니까 제한된 서비스로 구축 운영됐다라는 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깨닫고 이후부터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2014년 이후부터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도시통합운영센터라는 게 이제 그 한국의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는 연계 통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됐던 시스템들을 전부 연계 통합하게 되고 그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역할을 했던 게 도시통합 플랫폼이라는 저희 그
중앙정부에서 R&D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다른 서비스 시스템들이 연계 통합되고요. 이 과정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각각의 시스템들을 운영하던 주체들, 즉 다시 얘기하면 안전과 관련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그 다른 그 기관들이 이 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 관련된 협력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고, 그것들을 실제로 구성하여 해서 추진했던 게 이때의 이 시기에 정책의 중요한 그런 성과이면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도시통합 플랫폼 자체는 2023년까지 한국의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고, 2020년 현재는 110개 이상의 지자체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부터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책들을 국가에서 주요 정책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하나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시스템에 연계 통합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에서 이제는 기존 도시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도시통합 플랫폼에 대한 보급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스마트시티 자체가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 혁신 성장 산업들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혁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들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국내의 스마트시티 성과들을 단순히 국내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현재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각각의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그 신도시 개발 이익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종, 부산이라는 두 개의 지역에 국가적으로 시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요. 그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 분야들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 전부 다 집중해서 건설을 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많은 설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지역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 그 중앙정부 주도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추진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 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그 컨소시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추진 과정상에서 반드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에서도 여기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 지원 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6개 대학을 지원해서 스마트시티 관련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도시의 국가시범도시나 앞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시티,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규제 유예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면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2003년 무렵에서는 그 새로운 스마트시티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는 단계로 추진을 해왔었고,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는 경우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신도시의 개발 이익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반 시설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기반 시설을 구축한 이후부터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시스템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들을 전부 통합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사업을 두 번째 2단계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 앞서 언급한 1단계, 2단계 여러 사업 성과들과 더불어서 3단계 때 2018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사업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신도시, 기존도시 모두 맞춤형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확대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스마트시티를 되게 전투적으로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거는 불과 한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 그다음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 그다음 여러 가지 혁신을 도시 공간에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서 빠르게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종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마스터 플래너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성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성과는 저는 2007년, 8년 경에 도입이 됐던 교통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이 한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서울에서 처음 이것이 도입이 됐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혁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 요금 징수 체계를 통합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쓰든지 연계해서 정산할 수 있었고요. 또 갈아타는 횟수만큼 매번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합산해서 이동한 총거리에 의해서 총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술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그런 제도 혁신을 통해서 큰 성과를 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서울 그리고 넓게는 한국이 굉장히 강한 분야가 데이터 공유 체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면 서울의 그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도착하는 버스가 맨 밑에 표시가 되는데요. 도착하는 버스 옆에 한글이기는 합니다만 버스의 crowdedness information, 그러니까 버스가 혼잡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런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들은 센서를 쓰거나 아니면 승객들의 피드백, 답변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센서도 그리고 이용자들의 어떤 피드백도 없이 관련 데이터들, 예컨대 승객들이 태그 on하고 태그 out하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만 가지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에서는 CCTV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CCTV를 최대한 그리고 개인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통합 관제, 인테그레이티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관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CCTV 영상을 보내주는 그러한 시스템도 구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정보 공개, 그러니까 오픈 퍼블릭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서비스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는 이런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는 민간이 개발하는 협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거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인천공항에서 패스포트 컨트롤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줍니다. 물론 네이버라고 하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앱을 통해서 제공하는데 이 정보는
당연히 그 오픈 퍼블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하철을 기다릴 때 지하철의 어떤 캐빈이 더 사람이 많이 타고 적게 탔는지 정보를 주는데요. 이것은 지하철의 캐빈마다 중량 센서가 있는데 그 중량 센서의 정보를 정부가 오픈해서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비드 19이 터졌을 때 한국 정부가 2주도 걸리지 않고 만들어낸 유용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비드 환자가 확진되기 이전에 어떤 동선을 다녔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확진자의 이동전화 정보 그리고 확진자의 크레딧 카드 정보를 받아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을 맨바닥에서 from scratch 만든 것이 아니고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진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그 이전에 다녔던 동선을 확인하는 그러한 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국가 시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두 곳 지정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지정을 했고 다른 하나는 제2의 도시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부산에 지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의 서편에 2.8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도시마다 시범도시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부산 시범도시의 비전은 세계 최초의 어그멘티드 시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시티를 가지고 도시 운영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를 살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어그멘트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미래의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술을 핵심 기술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로봇인데 육체적인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AR, VR,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인데 이것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시 내 플랫폼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간혹 하나의 플랫폼으로 도시 전체를 묶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스마트 시티는 워낙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단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기보다 여러 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플랫폼 간의 상호 운영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가 레프리젠터티브하게 알고리즘 개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을 융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CPS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아마 좀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신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통상적인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은 좀 다릅니다. 통상적인 디지털 트윈은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는데 반해서 스마트 시티에서는 개방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개방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기반과 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많은 도시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인데요. 로봇 기술을 어떻게 잘 도시에 접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가시범도시는 도시의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에 있는 각종 시설을 로봇을 사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혁신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와 로봇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런 식으로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로봇 시대에 맞게끔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부분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성과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거듭했고 또 지금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면서 한국이 성과를 거뒀는데 이런 한국의 경험이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광복이라고 합니다. 카인드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해외인프라 경제연구실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황 박사님과 이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의 최신 스마트시티 현황을 소개를 해주셨다면, 이 세션에서 저는 K시티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제 한국의 정부 대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 한국의 그 민간과 관 모두 스마트시티 개발에 매우 활발하지만 최근에 좀 돌파구가 있었다고 하면은 한국의 민간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카인드가 설립된 것입니다. 카인드는 IFC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기관이고요. 다만 IFC처럼 이제 멀티래터럴이 아니고 한국의 양자간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IFC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인프라 스트럭처와 스마트시티 개발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는 EIPP,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것들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의 업그레이드된 KSP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KSP는 기존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지식 공유 사업입니다. 작년에 런칭이 돼서 KSP와의 차별점을 단연간 프로그램 레벨에 지원을 한다는 점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K시티 네트워크는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이고요. 스마트시티에 대한 협력 플랫폼입니다. 역시 작년에 새롭게 런칭이 됐고, 이 프로그램의 키는 프로젝트 계획 수립부터 나중에 파이낸싱까지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왜 카인드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느냐? 왜냐하면 카인드가 EIPP와 KCT 네트워크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운영 담당실의 실장입니다. KCT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19년 말에는 K스콘이라는 말로 불렸었습니다. 코리아 스마트시티 오픈 네트워크였는데요. 이게 이름을 KCT 네트워크로 바꿨습니다. 국토부의 도시정책국에서 만든 프로젝트고요. 기본적으로 G2G 협력을 위한 스마트시티 G2G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계획 수립과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현장 트레이닝을 한다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짜로 하기 위한 파이낸싱과 투자를 코디네이션 한다는 총 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솔루션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매년 1분기에 저희가 해외 정부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를 합니다. 이 공모에 해외 정부에서 신청서를 접수를 하시는데요. 그러한 신청서들은 주로 어떤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달라는 요청, 또는 어떤 솔루션, 스마트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릴리미너리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을 접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저희 운영기관인 카인드, 그리고 저희가 초빙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어떤 프로젝트들을 지원할지 선정을 하게 되고, 이 선정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컨설턴트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들이 그러한 스터디나 계획 수립을 위해서 파견이 되고 이 계획 수립을 마치게 됩니다. 다만 솔루션 실증은 조금 다른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해외 정부가 아닌 한국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 기업들은 사전에 우리 파트너 정부들과 협의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실증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컴포넌트로 해외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포함해서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관은 코트라입니다. 코트라가 84개국에서 127개 오피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의 기능을 코트라 무역관에 부여를 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첫 번째 4개 도시에 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하노이, 방콕, 자카르타, 이스탄불 4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거고, 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들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에 집중한 그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컴포넌트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류 그리고 현장 트레이닝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KCT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담당하는 이제 해당국 정부의 스태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세미나에 초대를 받게 되고 가능하면은 필드 트레이닝까지 한국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런 세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많은 도움을 주신 기관들이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리고 위고라는 이제 그 스마트시티 전문 기구 그리고 나이파에서 이 온라인 교육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개선이 되면은 오프라인 세미나와 한국을 초청으로 한 초청 연수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컴포넌트이자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입니다. 파이낸싱과 투자를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1번 프로그램에서 수립된 이 계획 수립 그리고 솔루션 실증 이런 것들이 잘 계획 수립이 돼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고 잘 구조화가 됐었다면은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재무적인 구조화일 것입니다. 이 재무적인 구조화를 위해서 카인드가 KCT 네트워크의 운영 기관이자 정부 투자자이므로 카인드가 제일 먼저 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에서 투자를 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카인드는 저희 투자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의 수많은 민간과 그 공공금융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해서 프로젝트를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에 민관 특화 펀드가 있습니다. GIF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펀드가 있고요. 플랜트 인프라스트럭처 앤 스마트 시티 PIS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들과도 공동 투자 및 금융을 협의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금융기관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파이낸싱과 개런티를 제공을 받으면 추후에 이제 파이낸셜 클로징까지 저희가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으로서 몇 가지 피해야 될 사항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과도하게 좀 앰비셔스한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를 좀 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방식으로 일단 그 도시 자체를 그 인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 정부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컨설턴트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의견을 많이 주시고, 특히 그 정부에서 주시는 이런 의견들은 정부 특성,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 문화적, 경제적, 법적 특성에 맞는 의견들을 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촉진책을 세울 때 너무 한정된 옵션에 의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들은 MRG,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나 바이빌리티 갭 펀딩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부의 재정 원칙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식의 투자 촉진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추셔야 될 겁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또 다른 촉진책들은 세금에 대한 감면이나 그리고 회계 방식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도 좋은 투자 촉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프라스트럭처를 충분하게 갖춰도 거기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없다면 기업들은 모여들지 않을 것이며,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하면 기업들은 모여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비즈니스 기회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KCT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부 대 정부 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 수립부터 추후에 투자와 금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